할아버지, 거긴 위험해요. 그쪽은 안 됩니다. 민호가 도윤에게 달려간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이군. 철골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철골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당신의 진심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유리와 철골로 이뤄진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곳에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52층 회장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은빛 물줄기를 그리며 흐르고 그 너머로 남산타워가 아련하게 보입니다. 한도윤 회장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고 구부러진 허리 하나 없이 꼿꼿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검은색 에스프레소 잔을 들었어요. 입술에 닿는 쓴맛이 그의 인생과 닮아 있었지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가 평생 믿어온 철칙입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제국. 그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친구처럼 다가왔다가 뒤통수를 치는 동업자, 충성을 맹세하다가 배신하는 임원, 사랑을 속삭이다가 재산만 노리는 여자들. 한도윤은 그렇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단 한 명, 그가 마음을 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한유진이었지요. 유진은 회장의 외동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키우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돈이 아닌 진심을 알고 자라게 하리라고요. 그래서 유진이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신분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게 하고 일반 학교를 다니게 했으며 용돈도 또래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주었지요. 유진아,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울이란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이지.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긴 유진은 28이 된 지금까지도 자신이 재벌가 손녀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 건설회사에 입사해 프로젝트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똑 부러지는 한대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진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건설 현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현장 한복판, 임시 조립식 건물에 마련된 좁은 사무실. 그곳에서 그녀는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한대리님, 오늘 자재 반입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민호는 이 현장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32살 대학도 나오지 못했지만 고졸 검정고시로 학력을 만들고 현장에서 10년을 구른 끝에 소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정직했지요. 처음 프로젝트로 만난 두 사람은 1년 동안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꼼꼼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고 유진은 민호의 성실함과 정의로움에 이끌렸어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현장에 문제가 생겨 둘이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마신 따뜻한 캔커피 한 잔.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한대리님, 저 혹시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일 말고요. 유진은 그렇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자리했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집안을 알게 된다면 그 순간 자신을 향한 그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을까? 돈과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을 유진은 할아버지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민호에게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 한유진으로만 남기로 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 민호가 청혼을 했습니다.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 시멘트 바닥 위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비싸지 않지만 정성껏 고른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평생 소중하게 지킬 자신은 있습니다. 유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한도윤 회장은 손녀의 보고를 받고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소장, 고졸 출신, 재산 없음, 백그라운드 없음, 비서실이 올린 조사 보고서를 읽으며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녀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던 것도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나던 눈빛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손녀가 한성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남자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진심은 부합해서 시험받는 법이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네, 나를 평범한 막노동꾼으로 만들 수 있겠나? 수화기 너머로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 그 남자를 시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돈도 권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확인하겠다고요. 한성그룹 회장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70이 넘은 노인은 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도윤 회장은 손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사흘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마다 서재로 내려가 비서실이 정리한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정민호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이 그 파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본인은 고등학교 중퇴 후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시작, 검정고시로 학력을 만들고 10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관리소장까지 올랐음. 전과 없음. 금융 연체 기록 없음. 성실하다는 평판. 객관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자료만으로는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비서실장, 회장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민호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겠네. 내 정체를 숨기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부합해서 드러나는 법이네. 나는 그 남자가 돈을 모를 때와 알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싶어. 직접 이 눈으로 말일세.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건 자네도 알지 않나? 유진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손녀를 맡길 사람이라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갖춰야 하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결심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회장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민호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 금전거래 내역, 과거 연애 경력까지. 하지만 조사 결과는 여전히 깨끗했어요. 빚도 없고 여자 문제도 없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이상하네. 너무 깨끗해. 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나 어두운 면이 있는 법인데 이 남자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지요. 회장님, 혹시 정민호 씨가 유진 양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서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진이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걸세. 그 아이는 내 말을 잘 따르니까. 하지만 혹시 다른 경로로 알아냈을 가능성은 있지. 회장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 남자가 처음부터 재벌가 손녀를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네. 내가 직접 들어가겠어. 회장님, 위험합니다.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자네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잊었나? 나도 맨손으로 시작했네.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반죽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5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순수했던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땀으로 서로를 인정하던 시절이었지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어요. 해진 작업복 때 묻은 안전모, 굳은 살로 분장한 손. 분장팀이 공들여 만든 주름과 검버섯이 얼굴 곳곳에 자리했습니다. 평소의 고급 양복과 반듯한 자세는 온데간데였고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70 노인 막노동꾼만 남아 있었지요. 이러면 되겠나? 완벽합니다, 회장님. 아무도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녀 유진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손녀의 얼굴.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를 믿어다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내가 확인하고 올 테니까. 다음 날 새벽 한도윤은 화성에 있는 건설 현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날리고 중장비 소리가 요란한 그곳.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등록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여기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반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일이 필요해서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그래도 왔으니 가벼운 일 시켜드릴게요. 저기 자재 정리 좀 해주세요.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정민호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어요. 민호는 헬멧을 쓰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부드러웠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오후 내내 자재를 나르고 정리하는 동안 회장은 민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퇴근 시간이 되자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50년 만에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렸지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쯤은 감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현장을 빠져나가며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저 남자를 시험하겠다고. 돈도 권력도 없는 늙은 막노동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겠다고요. 한도윤은 현장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정민호와 직접 마주쳤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회장은 자재 창고 뒤편에서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에 헬멧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 일은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지요. 괜찮습니다. 일이 필요해서 왔으니까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저기 사무실 쪽에 가벼운 일 없나 제가 알아볼게요. 아닙니다. 이 일이 좋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철근을 들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관찰. 힘없는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그날 점심시간 회장은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일부러 허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왔어요. 김치와 밥, 그리고 조금의 반찬. 다른 작업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며 밥을 먹고 있었지만 늙은 막노동꾼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 저 할배 혼자 있네. 불쌍하긴. 에이, 그냥 내버려둬. 말도 없고 무뚝뚝하던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의 현실이구나. 돈도 지위도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하는구나. 50년 전 자신도 이런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할아버지, 혼자 드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국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국 좀 남았는데 가져왔어요. 같이 드시죠. 민호는 회장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국그릇을 건네며 웃었어요. 회장은 당황했지만 애써 무뚝뚝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현장 일이 힘드시죠?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 아프고. 민호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19에 현장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처음엔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 어떻게 버텼는지. 회장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진짜 현장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들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왜 이 일을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민호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먹고 살아야죠. 자식들도 각자 사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현장에 나온 많은 노인들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정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을 뿐이었지요.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민호를 관찰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모든 작업자들에게 공평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든 젊은 청년이든 정직원이든 일용직이든 똑같이 대했어요. 아침 조회 때는 항상 안전을 강조했고 위험한 작업에는 직접 나서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안전모 꼭 쓰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오늘 고소작업 있으니까 안전벨트 2번 확인하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이런 모습도 유진의 신분을 알고 나면 달라질까? 돈을 알게 되면 저 정의로운 태도도 사라질까? 운명의 날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장마철이라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현장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은 그날도 자재 정리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오후 2시쯤 갑자기 빗물에 젖은 철판이 미끄러졌습니다. 회장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진흙탕에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민호였어요. 그는 회장을 단단히 붙잡고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진흙이 튀어 민호의 작업복이 더러워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바닥이 너무 미끄럽네. 이런 날은 위험해요. 민호는 회장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작업 반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할아버지는 쉬시게 해주세요. 사무실에서 간단한 일 시키고요. 소장님, 그럼 인건비가. 제가 처리할게요. 사람이 다치면 더 큰일이잖아요.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어요. 회장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할아버지, 나이 드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서 다치면 큰일 나요. 고맙습니다. 회장은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연기일까? 계산된 친절일까? 아니면 진짜 선한 마음일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일어난 일을 되새겼지요. 진흙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준 그 손의 온기, 진심 어린 걱정의 눈빛, 인건비를 자기가 처리하겠다던 그 말. 이 녀석이라면 손녀를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회장은 처음으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른 판단이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그때도 저 눈빛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정체를 밝히기로. 그 순간 정민호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그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손녀의 행복을 위해 조금만 더 견뎌야 했지요. 한도윤은 현장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정민호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 안전 점검을 했고 퇴근할 때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작업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에도 철저했고 누구 하나 부당하게 대하는 법이 없었지요. 회장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진심으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벌가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 그 마지막 시험만이 남아 있었지요. 공사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요일이었습니다. 현장은 마무리 작업으로 분주했어요. 회장은 그날도 자재 정리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민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쪽 3구역에서 철골 작업 있어요.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옮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지요. 회장은 일부러 3구역 쪽으로 향했어요. 위험한 자재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회장은 철골 더미 근처에서 작업하는 척하다가 일부러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물론 치명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다리를 다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아!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민호였습니다. 그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다리를. 회장은 신음하며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즉시 응급조치를 시작했어요. 주변 작업자들에게 구급약을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조심스럽게 회장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겠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민호는 다른 작업자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직접 회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회장은 민호의 어깨에 기댄 채 천천히 걸었지요. 민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조심시켜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한 겁니다. 차에 태워진 회장은 민호와 함께 근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민호는 내내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결과를 말할 때까지 그는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타박상이에요. 며칠 쉬시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회장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처리할게요. 산재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장에서 다친 건데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져야죠. 그리고 며칠은 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임금도 제대로 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책임감이 가득했어요. 회장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한 사람의 노인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호 씨, 네, 할아버지. 나는 한도윤이라고 하네.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지요. 한성그룹 회장, 그리고 한유진의 할아버지일세.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듯 회장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놀랐겠네. 나도 미안하네. 하지만 이해해주게. 손녀가 자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확인하고 싶었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일세. 그래서 일부러 현장에. 그렇네. 나는 자네를 시험하고 싶었어. 돈도 권력도 모르는 늙은 막노동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지. 사람의 본 모습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민호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난 보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점심을 함께 먹었던 일, 비 오는 날 붙잡아줬던 일, 매일 아침 안부를 물었던 일들. 그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민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럼 제가 한 모든 행동이 자네는 정말 훌륭하게 행동했네.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는 자네의 인성을 보고 싶었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자네의 눈을 확인하고 싶었지. 그리고 이제 알겠네. 자네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자네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일세. 민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힘들어 보이셨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자네의 진심일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자네는 모를 거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정민호 씨, 나는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네. 시험했던 것, 의심했던 것. 하지만 이해해주게. 유진이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일세. 그 아이를 맡길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했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이 사실을 아나요? 아직 모르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일세. 자네도 함께 오겠나?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먼저 유진 씨와 이야기하세요. 저는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민호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게. 나는 이제 자네를 믿네. 자네라면 내 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이 아니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비로소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지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유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 내가 듣고 싶던 말일세.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시험하는 자와 시험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으로서 창밖으로는 여전히 노을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한유진은 할아버지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저녁 집으로 오라는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했지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성북동에 있는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살아온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할아버지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 다가가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왔구나, 유진아. 앉거라. 유진은 마루에 올라 할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가 미안한 일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지난 보름 동안 정민호 씨가 일하는 현장에 있었단다. 막노동꾼으로 위장해서 말이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들어다오.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회장은 천천히 지난 보름간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 현장에 들어갔는지,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정민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신분을 숨기라고 하셨고요. 그렇단다. 나는 사람이 돈 앞에서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씨는 달랐어. 그 사람은 나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늙은 막노동꾼을 진심으로 대했단다.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고 비 오는 날 넘어진 나를 부축해줬으며 다쳤을 때는 병원까지 함께 가줬지. 그 모든 게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유진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민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할아버지, 저는 민호 씨가 제 신분을 알면 달라질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미안하구나, 유진아. 하지만 할아버지도 확인하고 싶었단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알겠어. 정민호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축복하마. 정민호 씨와 행복하게 살 거라. 유진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안도도 기쁨도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회장은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지요. 사랑은 진심이어야 하는 거란다. 돈도 권력도 아니고. 너와 정민호 씨는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며칠 후 회장은 민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본사 회장실이 아니라 그 한옥집이었어요. 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진도 함께였지요. 들어오게. 회장은 사랑채에서 세 사람을 위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접 우린 녹차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마루에 올라 앉았어요. 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자네에게 미안하네. 시험했던 것 아닙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유진 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건넸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졌지요. 정민호 씨. 네, 회장님. 자네를 우리 회사 신사업팀으로 영입하고 싶네.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회장의 제안에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현장이 좋습니다. 현장이? 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게 편합니다. 사무실보다는 햇볕 아래에서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제 길인 것 같아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원하는데 자네는 자기 자리에 만족할 줄 아는군.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유진 씨와 함께 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유진도 그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요. 알겠네. 그럼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무엇입니까? 내 손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게. 민호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약속드립니다. 유진 씨가 어떤 집안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 사람이 좋았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고맙네. 그 말, 내가 듣고 싶던 말일세. 2달 후, 유진과 민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민호의 부모님도 안동에서 올라오셨고, 현장 동료들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회장은 주례를 서며 말했지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회장은 신혼부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성북동 한옥이네. 할아버지가 살던 집 말이야. 이제 너희 집이야. 유진은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생각이야. 이 큰 집은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채워야지. 아이들 낳아서 시끄럽게 살아라.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내 손녀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됐네. 그로부터 1년 후 새벽 5시 화성 건설 현장에 한 대의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도윤 회장은 현장 정문을 바라봤어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컨테이너에서 정민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두드리자 민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요. 회장님? 이 시간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들렀네. 오늘도 일찍 나왔나?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인생의 기초공사는 튼튼해야 하니까요. 회장은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막노동꾼으로 위장해 이곳에 들어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만났던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잘 있나? 네. 요즘 입덧이 조금 있긴 한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주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을 이제야 찾았다는 것을요. 진심. 그것이 가장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였어요. 정민호 씨. 네, 회장님. 자네 덕분에 할아버지가 많은 걸 배웠네. 고맙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청년에게서 삶의 진리를 배웠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그러지. 두 사람은 간이 커피포트로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값싼 믹스커피였지만 그 맛이 좋았습니다. 새벽 현장의 공기와 함께 마시는 커피는 어떤 고급 원두보다 진했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현장에 하나둘 작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자네 몸 조심하고. 네,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회장이 문을 나서려는데 민호가 불렀습니다. 회장님. 응?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가 다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그 모습.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도 좋은 사람을 알게 되었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깨달은 진리. 진심이 가장 값진 재산이라는 것.
한도윤은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네, 정민호 씨. 자네 덕분에 할아버지가 사람을 다시 믿게 되었어. 차가 출발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증손주 얼굴이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좋은 환경에서 자랄 거예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아는 부모 밑에서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